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가족상담 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상담의 기초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가족상담을 위한 체계적 조망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가족상담의 양가로 1번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이 가족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살펴볼 게 뭐냐면요. 자, 크게 세계관을 두 개로 나눠 보면은 기계론적 세계관이 있죠. 기계론적 세계관이 있고요. 그리고 유기체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기계론적 세계관은요, 모더니즘 사조와 관련이 되고요. 이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어떤 개인 치료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래서 뭐 정신 분석을 통한 개인 치료, 또 행동주의 이런 것들을 통한 개인 치료가 이 기계론적 세계관과 관련이 되고요. 유기체론적 세계관이 이제 가족 상담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체론적 세계관에는 우리가 체계론적 관점, 그리고 내러티브 관점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요. 이 안에 연결되는 게 일반 체계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사이버네틱스 이런 개념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 울트라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여기 관련이 되죠. 이 유기체론적 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초기 가족치료 이론이 나오고요. 이게 1950년대에 많이 나오죠. 초기 가족치료 이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후기 가족치료가 또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요 가족상담 요 이론을 다루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거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가족상담의 기본 이론은 체계이론이다. 체계이론. 그렇죠? 체계이론. 그래서 유기체론적인 세계관을 기반을 둔 체계이론이 가족상담과 관련이 됩니다.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부분들의 집합. 가족도 서로 나와 너가 가족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상호작용하는 가족 구성원 개인의 집단, 그런 관점으로 볼 때 가족 상담은 기본 이론이 체계 이론인 거죠. 모빌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아가들이 가지고 노는 모빌 있잖아요. 모빌이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게 움직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체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각 부분들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게 가족 상담의 기본 이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요. 개인 간의 심리 내적, 가족 간의 상호작용, 세대 간의 역동, 성장, 여기에 초점을 둔 모델이에요. 나와 너의 심리 내적인 어떤 또 가족 간의 상호작용, 한 세대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역동도 이해하죠. 그런 것에 초점을 둔 모델이다. 3번에 가족 상담에서 전체로서의 가족이 주목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족이 상호 의존되어 있죠. 영향을 주고받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체계라 그랬죠.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 치료의 주 관심의 대상은 문제나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와 연관되어 일어나는 연쇄고리. 문제나 문제의 원인에 관점을 두는 것은 요 개인 치료죠. 개인 치료. 가족 치료는 그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것. 연관되어 일어나는 연쇄고리. 그래서 상담 치료 목적은 이런 부정적이고 악순환적인 연쇄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동그라미 5번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20세기 중반 체계이론이 도입이 됐어요. 그렇죠? 체계이론이 도입이 됐죠. 체계이론이 도입되고 또 심리치료가 확대됐어요. 가족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의 정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족상담이 태동이 되었죠. 이때 영향을 미친 이론은 집단 역동 운동, 그러니까 가족 상담, 가족 치료가 나타나게 된, 그죠? 영향을 준 이론적 배경들이 뭐예요? 집단 역동
역동운동. 집단 역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개입을 하는 대상이 개인에게서 가족에게로 초점이 바뀐 거죠. 집단으로 바뀐 거죠. 또 아동상담소 지도운동. 아동 문제를 다룰 때 그가 처한 환경, 가족 구성원, 부모, 이것을 같이 초점을 두게 된 거죠. 또 부부상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개인에게 초점을 두었던 것이 어떤 가족에게 초점을 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비추어서 이제 가족 상담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개인 치료가 한계가 있었어요. 개인 치료, 아무리 치료를 해도 다시 돌아가면 다시 또 문제가 다시 나타나고 이런 개인 치료의 한계 있었죠. 그리고 요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유기체론적인 세계관으로 나타나는 이런 유기체론적인 세계관이 탄생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족 치료가 태동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거죠. 6번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량,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이론의 등장, 2차 사이버네틱스, 후기 구조주의, 다문화주의, 언어의 역할, 페미니즘, 울트라 모더니즘 시대의 가족 치료 등이 후기 가족 상담에 영향을 미쳤다. 동그라미 5번은요. 초기 가족 치료. 초기 가족 치료가 태동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면 동그라미 6번에 나와 있는 설명은 후기 가족 치료 이런 거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것도 시험이 좀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가족 치료의 파종기다라고 하면 보통은 1940년대를 이야기를 해요.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초반까지를 가족 치료의 씨앗 파종기다라고 보고요. 1950년대는 가족 치료가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모종기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1960년대부터는 성장을 좀 했어요. 그때가 발화기. 70년대는 성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개화기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80년대, 90년대에 가면은 전환기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족 치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초기 가족 치료가 처음에 40년대에 태동이 되기는 했지만, 그죠? 파종이 된 거죠. 40년대에. 근데 50년대에, 그죠? 50년대에 어떤 모종기다. 라고 이제 태어났다라고 많이 보는 게 이제 1950년대 즈음으로 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치료가, 가족 상담 또는 가족 치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체계 이론 중점으로 한번 보면요. 동그라미 1번 체계 이론의 개념 및 의의.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 부분들의 연결망이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비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한다. 원인과 결과는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죠. A, 이것 때문에 B가 나온 거야. 집에서 잔소리를 하니까 가출을 한 거지.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로 보는 기계론적 세계관인데요. 유기체론적인 세계관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A가 B의 영향이 되고 이 B가 또 A의 영향이 되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가출을 하고 가출을 하니까 잔소리를 하고 이런 맥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비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한다. 니은의 개인의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심리 내적, 가족 간의 상호관계, 세대 간의 역동, 여기에 더 관심을 갖죠. 디귿. 체계 이론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비선형적인 경향이 있으나 체계의 불균형 가운데 안정을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과정인 안정지향성, 그러니까 뭔가 계속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리을의 가족 체계 또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순환적 인간관계, 직선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순환적 인과관계죠. 가족 체계의 생활은 구성원의 활동을 단순히 합한 것 이상으로 어떤 원인이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활동을 단순히 합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원인이 다양한 결과, 다중
귀결성, 여러 가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읍의 체계론적인 시각에서의 가족을 한번 보면요. 가족 구성원 개인의 특성보다 가족 상호작용 패턴이 더 중요하죠. 가족 체계는 단순한 선형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비선형적 인과관계다. 체계가 기능적으로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 전체가 질서 있게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요. 가족원 간의 디지털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의미해요. 맞습니다. 의사소통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디지털 의사소통이 있고 또 하나는 아날로그식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의사소통은요. 언어적 의사소통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아주 단조로워요. 말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yes, no, 뭐 기계적이고 단답형이고 감정도 섞이지 않고 그것이 디지털 의사소통입니다. 반면에 아날로그식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포함되고요. 연속되어 있고요. 비언어적인 것들과 좀 관련이 돼요. 예를 들어서 당신 피곤해 보인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디지털 의사소통은요. 피곤해 보인다라는 요 멘트만 요 언어적인 메시지만 의미가 있는 건데 아날로그식 의사소통에서는 피곤해 보인다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서 그 말이 나온 건지에 따라서 그쵸? 어떻게 하면 그것이 참 뭐 공감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참 그것이 뭐 비아냥거린 듯한 뭐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이런 멘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식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이고 아날로그식 의사소통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이야기한다. 자, 다 맞는 이야기 설명이죠. 시옷에 보시면 가족 상담의 체계론적 사고 절대적으로 옳고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모든 현상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 상호 의존한다. 내담자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보죠. 가족 구성원 모두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내적 경험도 고려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은 상호 보완적, 개인의 변화는 가족 체계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모빌 하나의 인형이 움직이면 다른 것도 움직이니까요. 그 변화를 초래한다라고 보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일반 체계 이론. 버터람피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이다. 모든 유기적 조직체는 상위체계와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은 사회의 일부다. 개인과 환경을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전체로 파악한다. 지금 다 요 말들이 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리고 체계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것은 체계 이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체계, 나와 너. 남편과 아내가 만났으면 이것이 남편과 아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역동도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부분의 합보다 큰 거죠. 디귿. 체계는 주위를 둘러싸고 구분짓는 경계를 갖죠. 그래서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폐쇄체계는 환경과 교환이 없고 자신의 경계 안에 머무르는 것, 자기 안에 딱 머물러 있는 것,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엔트로피 수준이 높다. 이것은 뒤에서 이제 엔트로피와 그 다음에 니겐트로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엔트로피가 높아요. 이 엔트로피는 어떤 거냐면 이 개방성과 폐쇄성이 양극단에 있을 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폐쇄 체계는 이제 엔트로피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좀 열려 있는 거 있잖아요. 상호 연결도 하고 그런 개방 체계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엔트로피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미음의 가족 체계에서 네겐트로피, 이게 네겐트로피가 이제 그 부적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겐트로피의 증대를 체계가 유연성이 있다라고 본다. 엔트로피보다 부적 엔트로피, 그게 뭐예요? 네겐트로피, 이게 유연성이 있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죠. 비읍의 체계의 비합산성과 순환적인 인과성을 갖는다. 지금 여기 동그라미 기역부터 시옷 여기까지 다 나온 이 설명들이요. 그 이제 15년, 16년, 17년도에 이제 기출이 된 거잖아요. 기출이 어떻게 됐냐면요. 뭐 체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다음 중 옳은 설명은, 옳지 않는 설명은 이렇게 기출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설명들이
다 맞는 설명인 것으로 이제 이론이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읍 다시 한번 보시면 체계의 비합산성 맞는 이야기죠. 또 순환적 인과성 맞는 얘기죠. 이것을 가진다. 일반 체계 이론을 가족 상담에 적용을 하면 가족은 각 부분의 특징을 합한 것 이상이죠. 가족은 일반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고요. 가족 체계는 경계가 있죠. 그리고 부분의 변화가 전체 변화 가져오죠. 가족 체계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습성. 가족은 안정성, 그죠?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다 그랬죠. 의사소통이나 피드백의 기능이 중요하고요. 가족 안에서 개인 행동은 순환적 인과관계로 이해해야 되죠. 어떤 선형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순환적 인과관계. 가족 체계는 개방 체계로의 목적을 갖는다. 하위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상위 체계 일부분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 하위 체계와 상위 체계에 대한 설명은 그 지식인에 좀 나와 있죠. 지식인에 보시면 가족의 하위 체계. 가족 체계의 하위 체계는 성별, 세대, 이 기능에 따라서 형성되고 개인 또는 개인 내의 하위 체계를 두고 각 구성원은 여러 개의 하위 체계에 속해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이 뭐 부부 하위 체계, 부모 자녀 하위 체계, 형제 자매 하위 체계, 가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잠깐 지우고 써볼까요? 네. 가족이 이렇게 이제 가계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는데 전체가 하나의 체계인데 또 하위 체계로 나눠지죠. 부부 하위 체계, 부모 자녀 하위 체계, 모자 하위 체계, 이렇게 형제 자매 하위 체계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체계는 하위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 체계는 가족의 상위 체계가 되겠죠. 전체 가족의 상위 체계. 동그라미 3번 체계의 종류와 용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개방체계와 폐쇄체계. 개방체계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아들이고 산출을 생산해서 다시 환경으로 내보내는 것, 뭔가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폐쇄체계는 다른 체계와 상호 교류가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산출, 내보내지도 않는 거죠.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는 경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극단적인 개방, 폐쇄체계는 건강한 체계가 아니에요. 뭐가 옳고 그르다가 아닌 거예요. 적절해야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 니은의 경계, 체계를 구성하는 소단위다. 그래서 물리적, 개념적 공간에 해당된다. 혼론, 하나의 체계는 상위 체계에 속한 하위 체계이면서 다른 것의 상위 체계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한 설명이죠. 또 엔트로피 그리고 미음의 네거티브 엔트로피 이걸 부적 엔트로피라고도 하죠. 그리고 네겐트로피 이것을 뭐 니겐트로피라고도 해요. 이 엔트로피와 이제 부적 엔트로피 설명을 한번 보면요. 먼저 리을의 엔트로피입니다. 체계가 소멸해 가거나 무질서해지고 비조직화되는 과정, 폐쇄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성원들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동일성을 띠게 돼요. 너무나 이렇게 폐쇄되어 있을 때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도의 폐쇄성을 보일 때 이런 엔트로피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미음의 네거티브 엔트로피, 체계의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오고 이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감소되는 것으로서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하고 생산하는 힘을 갖는 게 부적 엔트로피입니다. 비읍, 균형. 외부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 없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말한다. 항상성, 끊임없는 변화와 운동의 과정 속에서 균형을 회복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항상성 상태에서 체계의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안정상태는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쇠퇴로 인해 붕괴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읒에 보시면 부적 피드백, 또 정적 피드백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적 피드백은요, 환경이 변할 때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요. 부적 피드백은 체계가 변화나 이탈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피드백이에요. 이게 부적 피드백이고요. 정적 피드백은 변화가 있을 때 체계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변화의 방향으로의 피드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렇게 사춘기가 됐어요. 어린아이가 사춘기가 됐는데 만약에 부적 피드백으로 한다면 어때요? 어릴 때 이 초등학교 자녀에게 정했던 그 규칙 그대로를 사춘기 자녀에게 정하는 거죠. 우리 집은 뭐 7시 통금이고 뭐고 안 돼. 근데 사실 사춘기가 되면 약간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부적 피드백이라면 정적 피드백은 아이의 성장에 맞게 체계가 이제 변화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적 피드백, 정적 피드백도 사실은 뭐 좋다 나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은 거죠. 치읓, 동일 결과성. 살아있는 체계가 다양한 출발 상태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과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일한 특징적 결과에 이르는 경향을 말하는 거다. 또 4번에 나와 있는 폐쇄 체계와 개방 체계. 이것은 닫힌 체계와 열린 체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닫혀 있다. 완전히 이제 이렇게 폐쇄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열린 체계는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갖는 걸 이야기하죠. 엔트로피는 어디가 높아요? 닫힌 체계가 높죠. 그러면 반대로 네겐트로피는 열린 체계가 높겠죠. 그리고 질서도 열린 체계가 높죠. 그 혼란은 어디에 있어요? 닫힌 체계. 법칙, 규칙 같은 거는 어디에 있어요? 열린 체계에 존재합니다. 이 닫힌 체계는 혼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정보의 필요성은 이 열린 체계에 있죠. 양가로 3번 사이버네틱스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네틱스는요, 생물의 자기 제어 원리,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제어 원리를 기계 장치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사이버네틱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어디에다 적용을 했어요? 가족 상담에 적용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게 이제 사이버네틱스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1947년 수학자 위너를 중심으로 이름 지어졌다. 그리고 2번에 사이버네틱스는 생물체계와 사회체계에 있어서 순환적 인과관계, 피드백, 기제 이것에 관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3번에 사이버네틱스는 1차, 2차 사이버네틱스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1차 사이버네틱스는 일반 체계 이론과 관련이 됩니다. 이 일반 체계 이론이 1차 사이버네틱스와 많이 관련이 되고요. 그건 뭐와 관련이 돼요? 초기 가족 치료 이론들과 많이 관련이 되고요. 2차 사이버네틱스는 후기 가족 치료 이론과 많이 관련이 되죠. 4번에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피드백망, 망 또 환류작용이라고도 하는 이것의 제어 체계를 갖고, 그래서 사이버네틱스는 자기조절 체계에서 피드백 기제에 관한 것이죠. 가족이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하는가 설명하기 위해서 사이버네틱스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5번에 부적 피드백은 일탈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 정적 피드백은 안정성을 거부하고 변화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6번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항상성을 추구한다. 7번 가족 치료에 있어서의 사이버네틱스 적용 어떻게 했나 보면요. 동그라미 기억. 기계의 자동 제어 장치 원리를 가족 체계에 도입한 거죠. 체계가 지속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과 실패했던 기억을 비교 분석해서 이후 전개되는 유사한 상황에서 이런 메커니즘, 이것을 되풀이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항상성과 관련이 되니까 그렇죠. 디귿에 이러한 과정에서 피드백 정보는 새롭게 변경돼서 미래 행위에 대한 패턴의 변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가족 치료에서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행동 패턴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죠. 리을의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는 치료자들이 1차 사이버네틱스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요거를 구분하는 게 또 기출이 많이 돼요. 요거를 구분하는 게 그 특징을. 그래서 1차 수준의 요 사이버네틱스는 치료자들이 전문가다라고 봐요.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미음의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는 행동이 객관적인 발생 대상이 아니라 주관적인 구성이다. 그래서 치료자와 내담자가 동등한 관계에 있다라고 봐요. 그 다음 이제 표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기출이 많이 됩니다. 1차 사이버네틱스, 2차 사이버네틱스,
서로 다른 비교점들 한번 볼게요. 1차 사이버네틱스의 개념. 생물체계와 사회체계에 있어서 순환적 인과관계 피드백. 일반 체계 이론이 사이버네틱스,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와 같은 거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로 생명체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유기체적 모델 맞죠?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유사하고요. 치료자는 가족 체계로부터 거리를 둔 객관적 관찰자 맞습니다. 치료자는 체계를 관찰하는 외부 관찰자예요. 그래, 한계점은 무엇이었냐? 살아있는 유기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자율성, 자기 안에도 능력이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과한 거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얘기했어요. 이게 상호작용이 뭐예요? 체계잖아요. 체계 이론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 유기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 자기 조직 능력 이것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사이버네틱스가 나타나게 된 거죠. 치료자의 개입 기술을 더 중시 여겼어요.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상호작용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사이버네틱스가 나왔어요.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유기체란 상호작용을 한다. 이건 1차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자율성과 자기 조직의 원리, 자기 준거의 특성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드백 과정에서도 다양한 수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모든 체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피드백 과정으로 전체 체계를 유지해 간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패턴과 관계성이 있다. 그래서 치료자는 관찰자이면서도 관찰 대상자가 되고요. 치료자는 자기 준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결정 여부에 어려움이 있다. 치료자도 자기 준거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가 아닌 거죠. 치료자는 인간이 실제로 구성하는 것을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구성하고 치료자가 아닌 내담자의 자기 준거 틀에 기반을 둔 목표를 결정하고 치료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후기 가족 치료 이론은 초기 가족 치료 이론과 약간 다른 관점을 보이죠. 그래서 후기 가족 치료 이론과 관련된 게 뭐 해결 중심, 뭐 이야기 치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런 치료 이론들이 2차 사이버네틱스를 기반을 두고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생태체계 이론, 브롬펜브레너가 개발한 이론이다. 그래서 생태학과 체계 이론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생태학 이론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해서 거시적인 접근을 하죠. 그래서 거시체계, 미지체계, 중간체계, 외적체계 다 포함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체계 이론의 이제 그 설명이죠. 인간을 어떻게 받느냐? 기억에 인간은 사고, 감정, 행동을 가진 생물학적, 심리학적, 영적 어떤 존재다. 그리고 환경을 구성하지만 또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니은의 생태학적 전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난다.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 교류를 지지 혹은 방해하는 유전적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생태체계 이론에서는요, 생태학적 전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생태학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환경 속에서, 생태학적 환경 속에서 개인의 역할, 이런 것들, 개인의 지위,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생태학적 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태학적 전이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죠. 디귿, 인간은 성장하면서 환경과 역동적인 관계를 갖는다. 또 생태 체계 관점에서 인간의 발달은 진화적 시간에 따른 유전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성숙 이런 것들도 연결된다. 라고 이제 생태 체계 이론 관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가족 상담의 어떤 기초 내용 중에서 가족 상담이 나타나게 된 이론적 배경, 또 관련된 이론, 중요한 이론이 우리가 체계 이론이었죠. 체계 이론, 그리고 중요한 개념, 사이버네틱스 개념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